예, 한반도 정세가 지금 전면전이 당장 펼쳐져도 이상할 게 없는 정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정전협정의 일방인 북께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던 한 날이죠. 3월 11일, 바로 오늘인데요. 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 되게 위급한 상황에서 주권방송에서 특별 그 생방송 대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 기자죠. 자주민보의 한성 기자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사회연구소의 곽동기 상임연구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월 초 중반으로 이제 막 들어섰단 말이죠. 근데 1월, 2월 고작 이제 1, 4분기가 채 지나기 전에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 정세가 왜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지 최근 좀 몇 개월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성 기자님께서 기자시니까 일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월 11일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었는데요. 몇몇 진보 진영의 그 언론사들에서 첫 문장이 드디어 키 리졸브 훈련 시작되다, 이렇게 첫 문장을 뽑고 있더라고요. 네. 북미 대결전이 치열하게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게 작년 12월 12일 위성 발사 때부터 비롯이 되죠. 네. 그로부터 1월달 새해를 맞이하면서 유엔에서 바로 제재 결의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2087호죠. 제재 결의 2087.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북한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그러면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세계 비핵화 문제가 옵션을 걸죠. 그러니까 세계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즉 한반도 비핵화 종말을 선언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북미 간의 그 북미 대결전의 한 중요한 핵심 축이었던 북핵 그 해결 국제적인 틀로서 육자회담과 육자회담은 가장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네. 아울러서 미국 제재 압박 책동에 대처해서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물리적 대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외무성 성명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국방의 성명이 바로 그 뒷날, 이른바 전면 대결전을 선언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북에서는 취한다는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1월 25일 날 한반도 비핵화 선언 무효화를 선언하는 조평통 성명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 멀지 않은 2월 12일 날 많은 정세 분석가들과 유관 국가국들에서 예상을 해왔던 3차 핵시험이 드디어 벌어짐으로 해서 핵시험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북미 대결전이 아주 최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5일, 그렇게 멀지 않은 날이죠. 정전협정 백지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전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긴장 정도를 피부적으로 갖게 되죠.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수준과 형태로 말이죠. 아무래도 그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지금 이전에 이루어져 있던 그 유엔을 통한 대북 체제, 그리고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명백히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두 번 밝힌 것이 아니긴 하지만은 이미 북에서는 그대로 읽는다고 한다면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최종 수립하신 작전 계획에 따라서 전면 대결전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면 대결전에서 북미 군사 대결이 벌어지게 되면은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면 핵타격 수단 맞받아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한반도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핵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군사 전문가들의 인식을, 전 국민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 성명은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그러니까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는
판문점 대표 활동을 전면 중지하겠다. 판문점 대표부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판문점 대표부는 한반도의 평화체 수립을 위한 그 북미 간의 군대가 잠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평화협정, 평화체제와 관련된 논의를 완전히 중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튼 정리하자라면은 3월 5일 날 있는 그 사령부 대변인 성명은 아무튼 정전 상태를 끝내고 말 그대로 전쟁 상태로 회귀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에 3월 7일 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2094 그렇죠. 그 다음에 3월 8일, 3일 전인데 조평 통해서 그 남북 불가침 합의를 파기하게 된다. 이건 그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내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굉장히 긴장되었었어도 이때까지 그 91년 합의됐던 남북 기본 합의서는 마치 7.4 공동성명이나 6.15 공동선언이나 14선언처럼 크게 건들지 않았던 그러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에 뭐 토론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지만은 현재 박근혜 그 정부에 대한 사전 공세로서 성격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 그저께죠.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핵 인공위성 보유 지위를 영구화하겠다. 여기에서 북한이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것, 북미 대결전에서 북의 핵전 도발 책동을 짓부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표현입니다. 짓부실 뿐만 아니라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달성하겠다는 말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이 외무성 대변인에도 그것이 그냥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네. 한반 정세 일지를 간단하게 네.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한송 기자님 그 마이크를 좀 가까이에 대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이쪽 방향으로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왜냐면 고개를 계속 이쪽으로 보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2년 만에 나와가지고. 네, 이해합니다. 이렇게 주로는 글로 쓰시는 분이라. 혹시 곽동기 연구원께서는 좀 더 보충 설명하실 게 네. 있을까요? 예. 지금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이 긴장 국면이 좀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약간 두 가지의 갈등 구조가 함께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한승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 12월 12일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당시에 북한 당국은 그렇게 공식적 입장을 내고 있죠. 정세도 비교적 온화한 때를 택하여서 우리가 최대한 이제 합법적이고 그리고 이제 국제적 관례에 따라서 발사를 하였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2012년 12월 12일 그 당시에 국제적 정세에는 그렇게까지 긴장 국면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이제 긴장 국면으로 전환되게 된 그 과정에 있어서는 첫째적으로는 인공위성 발사를 유엔 제재로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유엔 대 북한 간의 하나의 대결전이 펼쳐지고 있는 과정. 그 과정에서 국방위원회의 전면 대결전이 발표가 되게 되죠. 즉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한, 그러니까 1월 24일에 국방위원회 성명에서의 전면 대결전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 여기에 대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제3자 핵실험이 첫 번째 조치가 되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조치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유엔 제재 결의안 2087 그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 있게 되냐면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더 중대한 조치, significant action을 취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미 이제 함축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는 지금의 유엔 제재 결의안이 그냥 일시적으로 제기되는 제재가 아니라 종국적으로 북한의 위성 발사 그리고 북한의 발전을, 경제 발전을 포함한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북한의 발전을 완전히 압살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됐고, 그에 대해서 전면 대결전으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공위성 발사 대 유엔 제재 결의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갈등 구조가 여기서 파악이 되게 되죠. 근데 이 다음에 3월 5일에 아까 한승 기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전협정 백지화라고 하는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성명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이 정전협정 백지화는 기본적으로 키 리졸브 훈련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즉 인공위성 발사 대 유엔 제재 결의안, 핵실험 대 더 나아간 유엔 제재, 이렇게 이 유엔을 통한 하나의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중첩돼 가지고
한미연합군이 벌이고 있는 키리저브 훈련에 대한 북한의 전면적인 대응 구조. 그래서 두 가지 갈등 구조가 혼재가 되게 되면서 정전협정이 백지화가 되고 그리고 남북 불가침 합의가 파기가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키리저브 훈련 플러스 유엔 제재 결의안이 두 가지의 이 대북 강경 정책이 동시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긴장 국면이 구조적으로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단순히 키리저브 훈련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의 북한이 이미 표방한 이 전면 대결전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이 대미 전면 대결전은 기본적으로 유엔의 제재 결의안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엔 제재 결의안이 그렇다면 흐지부지되고 중단된다고 해서 지금의 이 갈등 구조가 해소될 수 있는가 하고 했을 때는 미국이 또 한미연합군이 벌이고 있는 키리저브 훈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전협정 무효 백지화 선언이 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 갈등 구조가 함께 혼재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 정세가 쉽사리 이 손쉬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구조. 그래서 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정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미국이 북한을 대하고 있는 기본 이 방안은 유엔을 통한 제재 플러스 키리저브 훈련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을 대하고 있는 양상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 전면 대결전 플러스 정전협정 백지화가 있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소식을 또 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 프로농구 선수 네, 데니스 로드맨이 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렇죠. 네. 전화 한 통. 그죠? 네. 예전에 그 전화 카드 한 장이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네.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전면적인 전면적인 대결뿐 아니라 이 오바마 행정부에게 모든 것을 이제 결단할 수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해라라는 요구도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있잖아요. 이 상황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그때 당시에 이제 유엔을 끌어들이는 과정이라든지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것까지 갔던 이 과정. 근데 혹자들은 사실 분단 이후 45년 분단 이후에 한국 전쟁 전후 상황보다 전의 그 상황보다 지금 더 그 전쟁의 징후는 더 뚜렷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면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한 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이에 2087이랑 2094 이게 제재 결의안이 두 개나 이렇게 한반도 관련해서 네. 북과 관련해서 통과가 됐단 말이죠. 이게 지금 실제 좀 그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나요? 현재 이 제재 결의안 2087의 기본적인 내용은 더 중대한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2094에서 네.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의무 조항으로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네. 관례에 이제 제재를 한다라는 권고하는 입장에서 의무 조항으로 되게 된다면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또 다른 유엔 제재가 또 다른 유엔 결의가 가능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열리게 된다라는 면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제재가 실질적인 선박 검색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에 대한 억류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은 명백히 북한이 예전부터 하나의 선전포고와 이 전쟁 행위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바 네. 사실상 키리저브 훈련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건 역시도 전쟁 행위로 직결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현재 상당히 이 갈등이 다양한 구조로 지금 중첩되어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키 리졸브가 어쨌든 오늘 0시를 기해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규모 사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군사 그 연합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만 최대의 군사 연합 훈련이죠. 네네. 최강의 최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키리조브 훈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나온 게 있나요? 좀 이례적인 것이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안들 좀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한국군이 15,000명인가요? 10,000명하고 미군이 3,500명 참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전보다 좀 그 특이한 것은 그러니까 유엔군의 해운국들인 영국, 호주, 덴마크, 캐나다 또 한 네. 나라가 어디 있죠? 콜롬비아. 이 5개 국가가 참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일부 병력이 네. 참가한다고 하는 특징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점은 다른 측면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북미 대결적인 치열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네. 이전에는 마치 시위하듯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줬었단 말이죠. 그죠. 기자들한테 공개한 예,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한때는 그 조중동의 보수 이 언론 기자들을 탑승까지 했었죠. 그렇죠. 미국 예. 함상에 초청을 해서 예, 예. 실질적으로 같이 보여주고 네. 언론 보도를 하게끔 그렇게 했던 바도 예. 있었죠. 근데 지금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보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현 정세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딱히 단정은 못 하겠고요. 어제 저녁 뉴스에서는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됐냐면 이 키리조브 훈련 과정에서 북한이 이 적극적인 대응을 표방한 바 북한이 공격을 할 경우에 바로 응징 타격을 하기 위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병력을 실제 실탄을 내장하고 그리고 이를테면 전투기가 발진할 때에도 전투기의 전체적인 무장을 다 실은 상태에서 발진을 하고 실제 훈련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훈련을 진행할 때 실제 이 병사들에게까지 전부 다 실탄을 지급하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훈련은 네.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예. 사실상 이 실탄을 지급한다는 것은 특히나 한국군의 경우에서 사격 훈련장에서만 지급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지금의 이 진행되고 있는 키리조브 훈련은 실제로 실탄을 공급한 상태, 배급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비행기라든지 전투기가 미사일을 아마 탑재한 상태에서 이 훈련이 진행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이 긴장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의 국방부나 합참 이런 데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전면전으로 그렇습니다. 응수하겠다, 전환한다. 이제 훈련을 실제 전쟁 상태로 그렇습니다. 전환해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도 실제 쓰이는 무기들의 전부 실탄을 장전한 상태로 지금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이 키리조브 훈련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할 게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의례적인 거고 그 연례적인 그 훈련이고 또 하나 방어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키리조브 훈련의 성격이 실제 방어 훈련이고 그냥 대단히 의례적인 훈련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한 가지 살펴볼 측면은 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키리졸브 훈련이냐 아니면 독수리 훈련이냐 네네.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념상 혼재가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먼저 독수리 훈련이 있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3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네. 약 2달여간에 걸쳐서 이 한국군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한국군의 이제 20만 명 그리고 미군이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이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는데 독수리 훈련 내에 그 기간 내에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죠. 키리저브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 키리저브 훈련에는 미군 1만 명과 한국군 1만 명과 미군 3,500명이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이 키리저브 훈련이 더 중대한 이유는 뭐냐? 사실상 규모면 훈련에 참여하는 병력 면에서는 독수리 훈련이 더 큰데 네. 그리고 기간도 독수리 훈련이 더 긴데 왜 키리저브 훈련이 이렇게 쟁점화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키리저브 훈련이 전체 한미연합군의 이 작전 태세를 기본적으로 작전을 입안하고 그것을 수행 점검하는 그러한 이 훈련이 키리저브 훈련이 되고 독수리 훈련은 키리저브 훈련의 결과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는 그래서 사실상 키리졸브 훈련이 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달걀 후라이에 노른자위에 해당하고 네. 거기에 흰자위가 독수리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보면 키리졸브 훈련의 규모 자체도
이를테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키리엘부 독수리 훈련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또 본질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규모와 성격 이런 부분을 볼 때 규모적 측면에서 세계 최대의 군사훈련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병력이 20만 명이라 그러면 그것이 약 사단병력으로 전환했을 때 10여 개 사단, 사실상 한 국가의 거의 전체 이 군사력과 맞먹는 그러한 이 병력이 훈련 기동에 참여한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또한 훈련의 기간도 60여일로 세계 최장의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최대 규모 그리고 가장 최장 기간에 걸쳐서 벌어지는 군사훈련이 아닌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죠.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번 훈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주되게 지휘 통제하고 있다. 왜냐면 2015년에 그 작전 지휘권을 이양한 이유에 대한 그 연습이다. 예행 연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만일의 사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의 책임을 남북 간의 이 문제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한국군이 주도해서 하는 연습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건가요? 한국군이 주도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키리조브 훈련은 기본적으로 한미연합군의 작전 계획을 이를테면 한반도 유사시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미국이 상정한 한미연합군의 작전 계획을 이행하는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작전 계획은 미국이 세운 작전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펜타곤에서 수립한. 네. 이를테면 대한민국 국군의 합참에서 세운 작전 계획을 연습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운,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입안해낸 작전 계획을 교본을 주고 이 교본에 대한 연습을 그렇다면 뭐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든지 어떻든지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군에 의한 미국이 계획한 미국의 각본대로 진행되는 군사훈련이다라는 면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미국을 위한 작계 속에서 나온 거다. 네,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네. 뭐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일의 경우에 남북 간에 그러한 그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국지전으로까지 발전을 했을 때 전면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하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남쪽에 주기 위한 네. 것의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도 네네. 현재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세계 최고의 최장기간의 그런 군사훈련이면서 또 하나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 안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핵전쟁 연습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어떤 그 북에 대한 위협의 정도, 이른바 그 침략성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러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겠는가. 네. 그런 또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전권 자체가 한국에게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핵전쟁까지 염두에 두고선 펼쳐지고 있는 연합훈련에서 특히나 지휘소 자체가 미군 기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벌어진다는 게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하고 미국은 깔짝깔짝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언론용이다 이런 그 자체가 생각이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 내지는 네. 미국 위주로 표방하는 바는 평시에 작전 통제권은 한국 정부에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전시 작전 통제권과 평시 작전 통제권을 이야기할 때 전시와 평시는 누가 구분하는가 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결정권이 한미연합사에게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지금이 전시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평시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로 이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전쟁 위기가 촉발되고 충돌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아무리 제어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군에서 작전 통제권을 가져와 버리면 네.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키리조브 훈련이 한국군이 주도하는 훈련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 훈련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돈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주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질적 그 근거지를 대주고 있는 거죠. 돈과 머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병력을 네. 그렇죠. 한국군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덩어리. 경비는 주도할 수 있다. 그 사실상 20만 명에 달하는 한국군이 훈련에 참여하는데 그 훈련 경비 전부 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으로 지금 수행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키리조 훈련이 이제 드디어 시작된 다음에 달린 댓글 중에 그런 것들이 막 있거든요. 키리조 훈련 해라. 단 미국에 가서 해라. 뭐 이런 댓글들도 막 있어요. 자, 어쨌든 땅과 돈과 사람을 대주면서 하고 있는 그 미국이 세운 작전 계획에 따라서 훈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북에서 계속해서 이제 국방위원회 뭐 군 최고사령부 조평통 외무성 막 계속 이렇게 성명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근데 이런 그 호전적 언사를 하면서 남쪽의 언론이 표현에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는 것은 전쟁이 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하는 것이 북의 그 내부 권력 안정화를 위한 도발이다. 이게 내부 정치용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죠. 한국의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TV 공영방송 그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뭐 북에서 계속 무슨 일이 있거나 입장을 발표하거나 뭐 이럴 때마다 사실 지금이 아니라도 계속해서 했단 말이거든요. 북이 뭐 권력 어떤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어떤가요? 사실상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북한이 그들의 내부 사정 그리고 내부 권력 이른바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안정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되려면 실제 북한이 어려웠을 시절 가장 어려웠을 시절에 북한은 전면적인 공세와 이 정전협정 무효화 내지는 전쟁 국면으로 그렇게 국면을 이끌어 나가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 90년대 중후반에 제기됐던 북한의 이른바 고난행군이라고 이야기되는 북한의 경제난 시절을 보게 된다면 사실상 그 당시에 문제를 주도했던 그러니까 휴전선의 긴장을 고조시켰던 측면은 미국 쪽에서 주로 진행했던 바가 크거든요. 네. 단적인 예로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가 팀스피트 훈련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이 긴장이 격화됐던 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볼 때 현 단계에서 북한의 실질적으로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대미 총공세, 이른바 대미 대결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이 과연 그들의 내부 구조를 안정하기 위한 거라면 그들이 경제난을 겪고 있던 90년대 중반에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가? 이러한 이 문제가 바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북한 내부 권력 안정화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그냥 이제 이 립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주목할 부분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이 자리매김한 이후에 남쪽에서 북한의 권력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비판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권력 구조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 북한 지도부를 점점점 이탈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진단들이 앞으로 뭐 한 1년 됐죠. 예. 있었는데 그것이 불과 1년 사이에 지금 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시기에 실질적으로 북한의 내부 권력 구조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현재. 이를테면 하다못해 가지고 조선일보의 어떤 신문 기사라도 한번 가져와 본다면,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내부 권력 안정화를 위한 도발이다라고 하는 측면은 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들고 오히려 북한의 내부 권력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측면에서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 이러한 측면으로는 오히려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네. 저는 이걸 봤을 때 그 앵무새가 똑같은 말을 반복을 했을 때 우리가 네. 계속 들었을 때 느끼는 그 무감각함. 혹시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적이라 하면 뭐 친미 반복적인 그런 관변 인사들, 학자들, 네. 그 사람들은 항상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오는데, 그러니까 북의 내부 권력 안정을 위한 도발이라고.
이제 그 매뉴얼이 너무 고정돼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사실 뭐 60년대나 네. 뭐 이런 같아요. 때에서도요. 푸에블로라든지 아니면 판문점에서의 이런 거라든지 네. 이런 때도 사실은 북이 내부 권력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걸 장악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하는데 그 내부 권력은 계속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수십 년 그러니까 그 얘기대로라면 이미 수십 년 전에 좀 무너졌어야지 사실은 그 논리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사람들 생각이 좀 그쪽에서 그 들거든요. 고리타분한 매뉴얼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좀 특별한 지적을 좀 하고 네. 싶고요. 뭐 사실 우리가 전반 그 언론을 통해서 또 보게 좀 그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많은 이 정세 전문가들이나 정세 분석가들이나 그런 상식에 근거한 그러한 그 좀 정치인들 속에서 확인되는 것은 북이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일치된 개념으로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한사코든 북의 그 내부 그 권력 강화를 위한 도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정치적 일종의 대북 심리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외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반북의식을 일반 국민들 향한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반북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대북 심리전에서 명확한 어떤 그런 본질을 갖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공안 탄압이나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권력 유지를 꽤 해본 적이 있는 예를 들면 유신 총력 안보를 얘기하면서 뭐 총력 안보가 요구되는 이 시대적 상황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억압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신을 선포하면서 국민들한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이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권력 유지를 꽤 했던 경험이 있는 사회에서 상상할 수 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진단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도 이제 북에 다녀오시고 이런 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뭐 보도나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로드먼이 갔다 와서도 이제 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지금 그래서 다녀온 거나 실제 북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이것은 이제 가치 판단을 배제한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돼 있다. 이렇게 봐도 정치적으로 되는 안정돼 있다고 하는 측면은 이 CIA의 모든 정보력과 네. 국가정보원의 모든 정보력이 총동원돼 가지고 지금 네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북한 사회 내에 어떠한 이제 문제와 이 균열 네. 그리고 그런 가능성 이를테면 90년대 이 제기됐던 뭐 북한 인사들의 이제 뭐 이를테면 탈북이라든지요. 네. 그러한 가능성이 재현되진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 그들의 모든 정보력을 현재 총 집중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네네. 예, 당연히 그러할 텐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실제로 권력이 불안해지고 있는 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런 주장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른바 김정은 시대라고 했을 때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회를 좀 정치적으로 정치학적 측면에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30대 초반의 이 나이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국의 국가 지도자가 이를테면 이제 젊은 지도자 이러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양상 최근에 오늘날 북한이 주도적으로 대주민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인공위성 발사라든지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 당국이 주요하게 자주 거론하고 그리고 하나의 성과 지점으로 중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중에 CNC가 있거든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CNC화, 즉 자동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전체적인 이 생산 설비의 현대화 이러한 측면을 북한 당국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론이라는 것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남쪽에 지금 박근혜 정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새마을운동, 그죠? 네.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난을 면하게 해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새마을운동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마을운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측면은 뭐가 있겠느냐면 무엇보다도 남측의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 보수적인 분들 내지는 과거에 대해서 이 하나의 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이 4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90년대 이른바 고난행군, 90년대 경제난을 사실상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면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체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러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분위기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른바 CNC라고 하는 첨단화 그리고 이제 자동화 설비들이 계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제시가 되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 젊은 지도자 상과 결부가 된다는 것이죠. 네. 이를테면 이른바 김정은 시대라고 할 때 북한 주민들은 무엇을 떠올리겠는가 라고 했을 때 CNC로부터 촉발되는 이른바 그 현대화된 설비, 그리고 인공위성, 이런 측면에 하나의 21세기에 걸맞는 과학기술, 첨단, 이런 부분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면을 봤을 때 이 현 단계에서 북한 사회가 오히려 내부적으로 그 결속력이 공고해지는 상황으로 가면 같지, 이를테면 90년대의 경제난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 비해서 지금의 국면은 오히려 그 결속력이 높아지는 과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는 것이 좀 맞다고 보고요. 네. 이것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표출되고 있냐면, 불과 1년 만에 이른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지 1년 만에 북한의 권력 구조에 대한 어떠한 비판들도 지금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보수 언론 측면에서부터 봤을 때 북한 내부의 권력 구조라든지 갈등 구조,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유포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런 부분이 유실돼 버렸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이 지금의 북한 사회,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의 오이사 조치 때문에 많은 인사들이 북한을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실제적인 진실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이 안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학적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지금의 북한 체제가 좀 더 갈수록 유지 안정되고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아까 한승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북한의 성명전과 실질적인 이 전면 대결전, 이 전면 대결전이 북한 당국이 그러한 하나의 초강수지 않습니까? 그러한 초강수를 제시할 수 있는 배경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이 결집 내지는 응집이 북한 당국 내에서도 스스로 그렇게 진단하고 있지 않겠나, 그런 면으로 또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비단 그 곽동기 연구원의 그 판단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과 미국의 이 전문가들이 북의 권력 구조 자체가 뭐 흔들릴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대다, 하나의 주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대단히 이제 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오히려 좀 공고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 미국의 바람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그러면 이제 내부 권력 안정화를 위한 도발은 아닌 측면이 있고요. 미국은 어쨌든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처지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잘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 이후에 이 미국발 경제 위기로 인한 미국 경제가 사실상 그 균열이 계속적으로 이제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쌓아 올린 그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하나의 거탑이 현재 균열이 계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한, 기본적으로 그것은 달러를 이제 마구 찍어내는 것이죠.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것으로 갈수록 경색되고 있는 미국 내의 경제를 그래도 한번 지탱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지금 나타나는 부분은 오히려 그 반대급부로 미국 행정부가 예산 자동 삭감에 지금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미국 내에, 물론 지금 박근혜 정부도 뭐 그러한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한 이 미국 경제에 상당히 이제 출로가 막혀 있는 상황이 있는데, 과연 동북아를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 동북아시아를 어떻게 바라봐야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 경제의 가장 주요한 고객들이 전부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 2위 자리를 가졌다가 최근에 물론 이제 중국에게 빼앗기긴 했겠습니다만요.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미일 군사동맹으로부터 출발하는 미일 동맹에 근거해서 일본이 미국의 경제체제, 달러 지배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 강화해주는 방식의 경제 노선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미국 국채, 미 연방정부 국채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이 역시 동북아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동북아에서의 그들의 패권적 지위, 동북아에서 그들의 개입력을 확대하고 높여나가는 것만이 사실상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미국 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미국은 끊임없이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동북아시아의 개입력을 높여나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이 입장에 처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주변국들 움직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기서 가장 주된 관심은 중국은 도대체 왜 그런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언론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한성 기자님은? 그러니까 그 현사태 근본 원인과 관련해서 그 미국의 그 아시아 귀환을 네.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그 연구원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에 기초해서 하나 더 좀 네.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은, 그래야만이 이 주변국들의 특히 중국의 그 입장과 태도를 좀 이해하는 데서도 이 부분이 좀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무튼 그 아시아로 귀환을 통해서만이 미국이 좀 처해 있는 위기, 특히 경제적인 위기,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이른바 그 위기 그 극복이 정치, 사상,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그 북한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큰 그 산을 만나서 되게 전면 대결전 좀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산을 만나서 그 위기 극복에 주춤해지는 이러한 형국 또한 분명히 지금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북에서 주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른바 북이 미사일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됨으로 해서 특히 군사적인 군사 강국, 이 실제로 그 군사력의 강화를 통한 그 군사 강국 그 지위는 국제사회 실제로 힘을 관철시켜 주는 그런 물리적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상당히 동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들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1월 23일 날 외무성 대변인이 지적을 하죠. 비겁쟁이로 제가 좀 잘 보게 되면은 겁쟁이들의 비열한 처사이다. 이렇게 그 외무성 성명에서 그 적시를 하거든요. 네. 대국이란 말을. 예,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나 책임감도 없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도 속이고 남을 속이게 되는 그러한 겁쟁이들의 비열한 처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틀 뒤에 국방위원회 성명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논조의 것들이 나오죠. 큰 나라들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미국의 전환 강권에 눌러 초보적 원칙도 버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나름 강력한 반발을 보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단은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과 이해관계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핵 확산 방지 체제, 이른바 NPT 체제를 존속되는 걸 통해서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러한 국가적 이익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러한 데 있어서는 미국과 제국주의 미국과 그렇지 않는 러시아나 중국이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고려할 것은 현실적 접근을 해봤을 때 지금 북미 대결전에서 그 치열함이 발전이 되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북미 간의 관계 문제를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힘이 팽팽하게 맞선다라고 하는 북과 미국이.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위성 개념도 없다는 얘기 나오지만 그런 거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에 대한 어떤 세뇌를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 관념적 우월성이라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아무튼 대등한 위치에서 치열한 어떤 그런 전면 대결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 속에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동북아에서 현안으로 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협정 문제랄지 심지어는 북핵 문제까지도 북이 미국과의 어떤 정책 담판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육자회담이 국제적 그 북의 그 해결 틀로 제시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정책 이익은 사실상 중국, 특히 러시아 역시 약간 가져가는 측면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육자회담이 사멸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죠. 네. 북이 어떤 주장을 하든 상관없이 많은 정세 분석가들은 더 이상 육자회담은 열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거의 100%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딱 한 가지죠. 그러한 한반도의 중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북미 양 담판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를테면은 또 하나 강국들인 중국과 러시아의 약간의 견제, 어떤 자국의 어떤 이익을 바라봤을 때 그런 측면이 좀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렇긴 하나 전체 총체적인 왜냐하면 북미 대결전이 결국은 종식되었을 때는 이른바 북에서 하는 주장이기도 한데요. 자주대 반자주 간의 어떤 그런 대립구도가 선명하게 됨으로써 지금 뭐 핵 문제나 위성 문제에 대해서 어쨌거나 약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 같이 포괄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내용들은 갖고 있다는 생각은 물론 기본적으로 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반응? 네, 중국은 대북 제재에 나서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양다리 전술, 예, 네. 이른바 양비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남쪽에 일부 이렇게 좀 이 지식인층에서 주로 이제 나타나는 측면이 양비론이지 않습니까? 네. 양비론 얼마나 좋습니까? 네. 뭐 미국이 참 문제지만 북한도 너무한다 이런 이야기죠. 정확하게 저는 중국의 입장이 그러하다고 봅니다. 미국도 문제지만 북한도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고 그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예, 양비론적 입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입장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몇 번 미국과 맞서는 입장을 취해오면 미중 간의 외교 관계에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공세를 펼치게 되죠. 아니 왜 우리만 잘못했다는 것이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들이 애초에 표방했던 양비론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이 북한에 대한 한 번의 이제 이 갈등 구조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국의 해법은 사실 해법이 없는 게 돼버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되었냐면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하긴 해야겠는데 북한에게는 좀 더 실질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되겠고 네. 뭐 그런 적당한 제재안이 없겠느냐 이런 식의 이 현실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이 관념 속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찾아가게 되는 아주 이 큰 나라 물론 중국은 큰 나라입니다만 정치적인 행보가 그렇게 그 나라의 비중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볼 때 또 한 가지 예를 볼 수 있는 측면은 뭐가 있냐면 이미 전 세계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이 채팅상에서나 뭐 이미 이를테면 이제 뭐 10캐스터가 들어가더라도 다우존스로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냐? 미국 경제가 뭐가 어렵냐? 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제를 바라볼 때에는 이 이른바 이 자본진영과 그리고 그 자본이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는 일반 국민진영 그렇게 좀 나뉘어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이 실업을 늘리고 그리고 해고를 늘려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지출을 줄여나가면서 이른바 자본진영이 그들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수익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냐면 다시 말하면 전체 이 제3세계와 국민진영으로부터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른바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생성되지 않는 이상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예.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전 국민들이 다 사실상 이 불황자 내지는 노숙자 신세로 이 전락을 하더라도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발전하게 되면 이 자본주의 경제 지표상 변화는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 역시도 지금의 경제 위기 국면에 함께 놓여 있다,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이 경제를 유지 온전시키고, 그리고 이미 중국은 사실상 미국 중심의 이 달러 패권 경제에 절반 이상 발을 지금 담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시진핑호가 경제적으로 이 흔들리거나 좌초되는 상황, 그러한 상황을 바라지 않는 측면, 일단은 자기 나라의 경제가 유지 온전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전적으로 완전한 측면에서 이 미국과 대결 구도를 가지기 어려운 그러한 형국에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이 동북아 내에서의 한 가지 긴장 국면이, 물론 한반도가 긴장의 중심축이긴 합니다만 다오이다오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죠. 네. 일본과의 영토 분쟁, 이것이 시진핑 체제가 처음으로 이 집권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야기됐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일종의 중국과 일본 간의 자존심 대결 내지는 국력 대결의 측면으로 나타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이 펼칠 수 있는 행보가 국제사회, 국제 여론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네. 예,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러시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테면 미국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전 세계 이 경제가 이른바 달러 패권 체제 속에 달러 지배 체제,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그러한 경제 체제 속에 편입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면서 이 미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큰 나라입니다. 그죠? 이른바 중국의 중자가 이 가운데 중자 아닙니까? 네. 자기들이 이 세계의 가운데다, 중심이고,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이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민족은 이른바 동이족이죠. 동이족. 예. 네. 동쪽에 오랑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상 그들의 고정적인 시각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리매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중국 내부 경제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마도 현재 세계 경제 측면에서 이른바 G2라고 불리우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 이른바 양대 세력으로 그렇게 거론되는 측면이 상당히 흐뭇할 수 있겠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대결에 전면에 나서 있는 국가를 보게 된다면 북한이거든요. 네. 예전부터 오바마 행정부가 이른바 오바마 행정부 1기 때 그 스마트 외교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 외교는 뭐냐면 주변 국가의 외교 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 이런 측면인데, 그때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이 공을 들였던 진영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북한은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왜 미국은 자꾸 우리한테 북한에게 어떻게 좀 하라고 왜 그러느냐, 그런 입장을 계속적으로 취해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북한과 중국과의 이 관계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뭐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정책과 북한 지도부의 어떠한 이런 정책 노선에 대한 개입력이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에 펼치고 있는 모든 이 수들을 무조건 지지 찬동하기에는 애매한 그러한 정치적인 형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지형과 결과 좀 설명을 좀 연구원께서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흥미로운 것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워낙 좀 전략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인데다가 또 너무 북중심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어서 좀 소개를 한번 드릴까 해요. 네네. 좀 전략적인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얘기하듯이 지금 핵독점 체제가 미국에 무너져 가고 있고, 사실 그것은 무너뜨리는 것은 북한이죠. 네. 아울러서 지금 아까 그 연구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달러 패권까지도 상당히 위험증이 빠져 있는데,
자, 이것이 미국의 전반 국가적 어떤 존립의 위기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데 만약 지금 G2로 이렇게 부상되어 있는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아까 같은 그런 구체적인 정치 지형 말고라도, 미국에 대한 그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에 대한 어떤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지금 이 치열하게 북미 대결전에서 북에 유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주게 되면은 미국이 연착륙되지 않고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약간 소수 의견이긴 한데요. 이와 결부된 것으로서 그리고 중국이 감당하지 못한다. 예, 그렇죠. 그래야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약화되어가는 속도가 있어야만 속도가 늘어져야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경착륙을 해버리면 세계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보통 구체적으로는 지금 북에서도 2차, 3차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다시 4차 핵실험 내지는 뭐 ICBM 뭐 발사 시험 네. 등등인데 그렇다면 지금 만일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한다면 상관없이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쭉 가게 되면 다음에 4차 핵실험을 보면 어떠한 그 대북 제재가 나올 것이냐고 하는 거죠. 군사적 제재 위는 더 이상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오히려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어떤 중국의 어떤 그러한 전략적 고려가 작은 것이 아니냐. 아, 진짜. 네. 예, 이런 저는 사실, 그 생각은 예. 진짜 처음 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예, 설득력 있게 좀 제기가 되더라고요. 아, 그건 네. 뭐냐면 2차, 3차를 대응을 하면 거기서 유엔이라는 걸 통해서 혹은 미국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네네. 요즘은 약간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북중심, 그리고 전략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서 나온 것 때문에, 나왔다고 네네. 하는 것 때문에 좀 흥미로운 측면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 예. 네. 그 부분 생각을 전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은? 예. 저는 해보셨나요? 아니 전혀 예, 저도 새로운, 항상 이상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중국이 정말 대단한 콤수에 등한 다른 라고 건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 비슷한 건데 3월 9일인가요? 네네. 저 토요일 날 그 광화문 앞에서 큰 집회 열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는 아닌데 민족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아, 근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게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네네. 그 키 리졸브 훈련을 유엔이 나서서 제재를 가야 된다. 네네. 왜냐하면 이 키 리졸브 훈련이 네. 남북 간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유엔은 핵실험을 한 북한 그리고 위성을 띄운 북한을 제재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남북 간의 전쟁을 불러와서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키 리졸브를 유엔이 나서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유인물도 돌고 있더라고요. 예, 사실 전쟁 자체를 부추기는 측면에 있어서는 세계 인권 선언도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는 제재 대상입니다. 예, 제재 대상인 거 맞습니다. 공격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중국이 드디어 북과 이제 관계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중국이 제재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막 한국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북은 비로소 그 왕따가 됐다. 진정한 왕따가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국 입장을 갖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국이 그런 입장을 취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중심의 유엔 안보리 이 제재와 논의에서 이런 입장을 취한 것과 관련해서 많은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런 계산들이 또 있었구나 싶기도 합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받을 돈이 많잖아요. 예. 많죠?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의 중국 행보에 상당히 예. 이제 의존하거나 중국 행보를 상당히 크게 보는 경향 중에 하나가 바로 1950년 한국 전쟁이 네네. 중국 지원군들이 참전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좀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이지 않았는가 네. 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효과를 상당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측면은 지난 1950년 전쟁을 볼 때 그 당시에 중국은 49년도에 갓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을 선포한 신생국이었던 것이죠. 네. 사실상 독일과의 전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스탈린의 붉은 군대가 네. 오히려 50년대의 중국으로 본다면
스탈린의 붉은 군대가 북한을 지원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소련군이 대거 남하하면서 소련과 미국 간의 전쟁으로 나아가야지만이 북한 정권이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시각이 훨씬 더 팽배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1950년 한국 전쟁은 네. 소련이 군대를 출병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적으로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기에 이 북한의 이 대미 노선 이런 부분들을 외부의 어떤 큰 나라가 어떻게 도와주면은 이것을 단행하고, 근데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시기에 이 북한이 이 이른바 대미 전면 대결전을 선포하면서 나오는 뭐라고 할까요? 심각성. 네네. 예. 그리고 그것의 매우 절박성.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렇게 좀 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 러시아는요? 러시아 역시도 크게 다르지 네.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차이를 보게 된다면 둘 다 이제 큰 나라이긴 합니다만 그들의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주도적으로 주시하는 이 영역, 지역이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이른바 이제 푸틴 체제도 강력한 러시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기본적인 이 국가 목표는 뭐냐면 과거 구소련 영내의 지배권을 획득해 나가고 유럽 대륙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 나가는 것. 네. 그것이 러시아의 기본적인 국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동북아는 배후의 역할을 띠기 때문에 배후에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측면, 그렇게 나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늘상 지난 동북아 정세, 육자회담이나 그런 국면에서 봤을 때 육자회담 내의 의장국은 중국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육자회담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의견을 낸다든가 내지는 이 북한과 미국 사이를 중지하려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전례가 상당히 찾아보기 어려운 형국이죠. 그렇죠. 그 반면에 중국은 그들의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동북아에서의 기능, 동북아에서의 그들의 이 대국적 지위를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들의 이제 국가 전략적 과제로 나서기 때문에 이 동북아 문제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본인들의 이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동북아는 조금 약간 안정적으로 자신들 배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별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죠. 네, 별일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분단이 영구화되든 뭐 어쨌든 그 그런 안에서 거 지지고 있지 볶고 않습니까? 싸우든. 원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어느 층에서 막 싸움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부간의 싸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십 년 이어져 내려오던 아주 이 원한 관계가 깊은 두 집안이 싸운다고 하더라도 네. 그 싸움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 주변 옆 동에 있는 주민들의 기본 입장은 좀 잠 좀 자자 이거죠. 왜 저렇게 떠드냐? 네. 정 그러면 경찰서 가라. 뭐 이런 네. 거죠.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적인 입장과 정서를 좀 네. 파악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근데 그 기대는 전혀 역방향으로 지금 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저 좀 잠잠했으면 좋겠는데, 좀 눌러놓고 입 좀 닥치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제 이러한 제재 동참과 이런 흐름에 하면서 오히려 한반도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극단적인 상황이죠.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이제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는 계속 분단 이래 지금까지는 한국과 북이, 이건 진보 진영 안에서도요, 남쪽과 북쪽,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전력 자체가 비교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북의 군사력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이것도 극과 극을 달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노후돼 있다, 낙후되어 있다, 이런 판단도 있고, 그러나 또 일각에서는 헐리우드에서 북이 EMP탄, 슈퍼 EMP탄을 쏘는 것을 상정한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약간의 그 신비감과 공포성,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네. 북한에 대한 이 군사적
측면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나름대로 진단하고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해법을 찾지 못하는 분들 중에 이런 이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분석인데요. 무엇이냐면 북한이 네. 이른바 비대칭 전력에 의존하게 된 부분이 어디에서 초래하느냐. 더 이상 재래식 병력 측면에서의 이른바 이 남북 간의 군비 경쟁,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 군사적 압박을 그 재래식 병력으로만으로는 이제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테면 비대칭 전력, 네. 한 방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대칭 전력으로 이전하게 된 것 아닌가. 네. 이러한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북한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핵을 개발했는데 북한이 전쟁을 불사한다는 것은 앞뒤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네. 북한은 이길 수 없는데 북한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강하게 존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북한 당국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북한이 이른바 한국전쟁 당시에서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고 그리고 3년여간에 걸친 전쟁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휴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이 논의되는 그 과정에서도 북한은 계속적으로 이른바 유엔군 측에서 제기하는 북한에 대한 요구들, 처음에는 아주 황당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네. 전선을 뒤로 수십 킬로미터 후퇴할 것을 맨 처음에 이제 유엔군이 북측에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북한은 그런 걸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 휴전협정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싸운 유례없는 전쟁이죠. 그래서 그렇죠. 고지전이란 그 영화가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전쟁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사실상 북한이 뭐 어떠한 이 군사적인 측면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질양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군수 무기의 양적인 측면에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측면이 되면은 전쟁에 나서고 그런데 압도할 수 있는 측면이 되지 않으면 전쟁에 나서지 않는다라는 공식은 이미 1950년대에 깨져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북한 당국이 애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그들이 강조하는 측면은 그 김일성 주석의 이른바 주체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적들의 이 양적 우세, 기술적 우세를 정치 사상적 우세와 전략 전술적 우세로 돌파한다는 거죠. 극복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 전투에 임하는 태세가 어떠한 측면으로 보게 되냐면 양적인 측면이라든지 군사 기술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전쟁을 수행하는 이른바 이 사회 체제의 얼마나 단결력 그런 측면을 오히려 더 중시해서 보는 이 일종의 전쟁에 대한 관점 자체가 일부 이제 서방 세계와 좀 다른 것이죠. 네. 그런 측면이 제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체 군사 무기 체계의 측면에서 과연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이게 초등학생 논리로 빠지는 거예요. 네. 저희 아들도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미국이랑 소련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중국이랑 일본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이런 네. 얘기를 계속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러한 매우 단순화된 논리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일단 그런 면을 좀 제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기본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얘기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비대칭 전력을 거론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미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세 차례에 걸친 지하핵 실험을 통해서 사실상의 이 핵보유국,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미 입증해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력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이제 불필요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당혹스러운 사건을 한 경험한 바가 있어요. 이를테면 네. 어떤 한 중학생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뭐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 아무 걱정 없다. 뭐냐면은 이미 이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북한 전역을 샅샅이 탐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순간 그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최근에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네. 알고 있는데 15분 내에 북한의 이 미사일 기지를 다 타격을 할 수 있다고 막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전쟁 안 나니까 그리고 전쟁 나면 그거는 그날로
북한은 사라지고 우리가 통일되는 날이니까 니들은 공부는 열심히 해. 뭐 이런 식의 뭐 이제 지금 현재 예. 그저께 국방부가 한 얘기랑 비슷한데요.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네, 근데 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아했던 측면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호전적이긴 합니다만 그 15분 동안 그죠? 그 15분 동안 그러면 인민군은 다 열중시어 타고 단추 누르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죠. 아마 단추 누르는데 15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비대칭 전력에 대한 측면이 문제는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네. 많은 사람들이 미사일 방어 체제가 어떻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주 공간에서 핵탄두가 폭발하게 된다든지 네. 그러면 GPS 체계는 교란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이 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최소 10여 기 이하, 그죠? 한 자리 수에도 10여 기에 근접하는 네. 그러한 수의 상당량의 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핵 보복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것이죠. 네. 군인들 빼고. 예. 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북한의 군사력은 비대칭 전력, 즉 상대를 절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군사적으로 봤을 때, 이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 당국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최근 어쨌든 3차 핵실험까지 가면서도 남쪽에서는 뭔가 그 핵실험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 계속 깎아내리고 그래서 오히려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좀 훨씬 더 발전된 소형화되고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보인다. 그리고 한국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예. 얘기를 막 예. 했었는데 실제 이제 지금 3차까지 진행했던 핵실험을 보건데 어떻게 보여지나요? 핵무기 실용화 단계는 아직 아니다. 막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상 그것은 더 이상 그 논란의 여지가 없어진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떤 그 정보를 이렇게 삼게 되는 경우가 미국 중심에서 나오는 어떤 네. 연구기관이랄지 한 데서 그런 것들 많이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쭉 그런 것들 확인해 보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극히 반복적인 그런 것을 빼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해 놓은 걸 보게 되면은 단번에 핵과 미사일의 능력에 대해서 왈가왈부 논쟁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EMP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도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EMP탄에 대비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이나 한국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상 이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에 대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네. 부분은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네. 이제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죠. 네. 그분이 이 기사를 기고를 할 때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 EMP 효과라고 하는 거는 1960년대에 미국이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면서 그때 파악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네. 남태평양 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하와이에 있는 미군 전자장비들이 전부 다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이제 그들이 분석한 결과 수소폭탄 발생 시에 이 형성된 강력한 전자기 펄스에 의해 가지고 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하와이에서 전자장비가 먹통이 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서 핵폭발의 핵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이 전자기 펄스에 대한 현상에 네.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냉전의 말기에 러시아에서 실제로 미 본토, 미 대륙 전체를 초토화할 수 있는 전자기 펄스로 초토화할 수 있는 슈퍼 EMP 탄을 개발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주장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예전에 미국의 소리 방송이었죠. 거기서 피터 프라이 박사가 주장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구소련에서 EMP 관련 기술을 개발했던 그 기술이 네. 소련 패망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 일부가 흘러 들어갔다. 네. 라는 이야기를 좀 이제 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죠. 네. 이 EMP 이 공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나라도 국방과학기술원에서 이미 관련 기술을 개발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EMP가 소설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죠. 네네.
하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지금 군 수뇌부들도 저희 국군 수뇌부도 이 EMP 공격과 유사한 그죠? 그러한 기술적 단계로 북한의 이 핵 능력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정성조 합참의장이 지난 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이른바 북한의 나선 3차 핵실험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수소폭탄으로 나가기 이전 단계에 증폭형 핵분열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단순한 히로시마급의 핵분열탄을 뛰어넘어서 그죠? 네. 그 내부에 수소 등을 내장한 상태에서 핵융합 반응까지도 가는 그러한 예. 단계로 한 단계 더 진화한 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나라 합참의장이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 정성조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반적으로 핵실험 이후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전 배치되는 데에는 약 4년여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게 2009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로부터 지금 4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상 이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네. 그거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사실상 북한의 이 핵능력을 단순히 정치적인 이런 공세 속에서 이 뭐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는데 네. 이미 이 10여기 가까운 단계로 최소적으로 잡더라도 그렇게 탄두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그 10개의 핵탄두가 한꺼번에 다 하나같이 그렇게 불량품으로 이 불발탄으로 네. 전환될 가능성은 사실상 극히 낮지 않는가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비대칭 전력 대비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북에서 그 북의 장성급의 그 뭐죠 연설인가요? 연설에서 이미 이제 이건 뭐 성명 안에도 들어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누르면 발사되게 되어 있다. 이미 뭐 예. 탄두에 다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이런 핵탄두가 다 그 탄도미사일에 장착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조준경이 워싱턴에 들어와 있다라고 네. 하는 것도 평양 예. 군용대에서 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지금 하여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의 한국 합참이라든지 미국의 전문가들도 실제 핵 능력 실전 배치돼 있고 실용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걸 단 한마디로 정리를 했던 사람이 최근에 있죠. 척 헤이글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리얼 뉴클레어 파워. 네. 핵 보유국에 대해서 그렇게 지칭을 하지 않습니까? 네.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보다 더 객관적인 팩트는 없죠. 네. 이로 인해서 북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은 끝났다고 봐도 네. 저는 뭐 틀림이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북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이제 전쟁이 만약에 난다면 통일 대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실제 이게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한가요? 이건 뭐 표현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표현의 문제죠. 이제 이 지금 현황상 실제 이것을 전면전하고 이 자체가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엄청난 피해가 따르겠죠. 예. 이것을 사실상 이런 이제 언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작년에도 계속 좀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걸 단순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보는 또 경향이 있는데 아까도 뭐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이 그냥 심리전의 일환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저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네. 보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반세기 넘게 진행되어 왔던 북미 대결전에 네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북미 대결전에 거의 종식 국면에 거의 도달했다. 근데 네네. 문제는 북미 대결전의 방식을 경로를 어떻게 하겠느냐와 관련되는 답들을 상당히 최근에 북이 보이고 있는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네. 사실 뭐 제국주의인 미국, 북한 입장에서 네. 미국과 그런 대결전에서 군사적인 방식이 기본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때까지 외교전을 통한 네. 심지어는 군사력을
네. 강화시켜 왔다 하더라도 그 네네. 군사력을 강화시켜 왔던 것은 외교전으로 이른바 대화로 북미 대결전을 종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관된 노력이었다고 한다면 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치열한 북미 대결전은 네. 특히 핵과 미사일의 능력 강화를 토대로 하는 그러한 전면 대결전적인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는 이 북미 대결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대화의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군사적인 방식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으면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 지금은 전쟁이 안 나는 것보다 전쟁이 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런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결 상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진짜 전면전으로 지금 가능성 엄청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이렇게 선회할 수 있는가? 대화의 여지가 있겠는가? 저는 전면 대결전을 가서도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식 그런 경로를 통해서 북미 대결전이 종식이 되든 아니면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대화로 된다 하더라도 이 대화는 이전에 우리가 한꺼번에 그냥 단번에 해결해 버리는 그러한 국면으로 치달아갈 것이다. 사실상 네. 뭐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정전협정이 끝났다는 것은 전쟁 재개 아니면 종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대화를 선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종전을 위한 대화,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아니면 이제 그 순간 딱 그 대화조차도 접힌다 하면 이건 그냥 전쟁 재개죠. 예.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각동기 연구원께서는. 현 단계에서 지금의 대결 상태가 대화로 선회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언제나 대화는 있어 왔죠. 네. 그리고 이제 대화와 대결을 병행하는 전략이 미국의 기본적인 대북 전략이고 네. 그리고 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대결과 대화를 병행을 하는 모양새를 취면서 그리고 그것에 주도하는 세력을 이 한국 정부와 유엔 그러한 구도로 만들면서 이제 북에 대한 공세를 가하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이제 대북 접근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물밑 접촉을 통한 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이것이 민간 진영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제 사실 저희의 이 분석 능력을 벗어나는 측면이 아닌가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히려 이런 물밑 접촉이 지금의 이 중첩되어 있는 이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 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겠냐면 아까 제가 방송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이 북미 간의 갈등 구조가 어떤 하나의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조. 그래서 그 원포인트 이 의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2중, 3중에 겹겹이 쌓여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대화를 통해서 쌍방 간에 서로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이 사실상 북한과 미국이 너무나 이제 이 극단의 과정으로 진입을 해버린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로지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전면적으로 그죠? 전면적으로 한반도 체제에 대한 완전한 이 정리, 네.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이 한반도 체제를 이 전환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출로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전쟁의 형태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전쟁의 형태를 띠지 않고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상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국민들의 의지와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전쟁 시기를 결정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전쟁을 계획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전체 3억에 달하는 미국민들에 대한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전쟁을 3월 8일 할 것인가 4월 8일 할 것인가 투표를 통해 가지고 4월 8일이 뭐 몇 퍼센트 나왔으니까 그럼 4월에 전쟁합시다 이렇게 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군사적인 판단도 마찬가지로 북측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네. 이건 사실상 이 북미 간의 양 지도부가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판단해야 돼야 될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군사적 판단에는 이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정보가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 단계에서 전쟁의 시기라든지 전쟁의 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일반 민간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이 대중들을 좀 네.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죠. 이 사태가 어떻게 가더라도 분명히 사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네. 물론 그 과정에서 이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이 충돌을 통해서 아니면 이게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제 풀려나가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기가 될 수 있겠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지금의 이 중첩되어 있는 긴장 구조는 기존에 있어왔던 6.25회담 내지는 9.19 공동성명 내지는 뭐 9.4년 제네바 합의 내지는 조미공동 커뮤니케 뭐 이러한 다양한 북미 간의 대결 구조 과거의 대결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미 치달아온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해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대화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이른바 이렇게 정치적인 제스처를 탐지하는 측면의 탐색전 그런 측면의 대화 시도는 지금 국면과는 맞지 않습니다. 네. 그는 이미 지난 1월 달에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북한을 방북하면서 네. 그러한 식의 탐색전은 더 이상 이 지금의 전국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돼버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북한 내지는 미국에서 어느 한쪽 일방이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내려놓는 거의 이른바 이 1945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버금가는 네. 그러한 방식의 이러한 이제 종결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해법이 아니냐 지금 네.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렇게 그러한 내용으로 해결되는 것을 지금 곽동기 연구원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바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이후에 저도 좀 강조를 지금이 아니라 강조를 하겠는데요. 북에서 최근에 강조해쓰는 말이 하나가 새로운 단계의 반미 투쟁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곽동기 연구원이 얘기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후 좀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네. 다른 거 하나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뭐 대결이냐 대화에서 이전에 같은 대화의 방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특히 북미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 1994년 1차 핵 위기 때의 그 전쟁에 대한 그 가능성, 공포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네. 기억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때 상당히 어렸을 때인데요. 지금보다 어렸을 때인데요. 근데 그때 바로 영변 폭격설을 이렇게 기획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당시 페리 국방부 장관이었죠. 네. 그 양반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 사회자님도 그렇고 그냥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데니스 로드맨, 네. 로드맨 방북. 네. 근데 이 데니스 로드먼의 그 방북에 대해서 과도할 정도로 의미를 부여해 볼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도할 정도로. 네. 단순하게 접근해 보게 되면, 자, 북미 간에서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물밑 접촉을 통한 대화를 선회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 네. 적대 정책을 폐기를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평양으로 불러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거대한 만찬도 차려주고,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허그까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로드문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무튼 보게 되면 오바마도 이런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뭐 예, 이런 그런 건데요. 건가?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쭉 그 북미 관계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북이 잘 쓰는 말 중에 조선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북의 이런 정치 행태를 쭉 지켜보게 되면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즉흥적으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목적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건데 모든 조치들이 행태들이 그래서 저는 특별히 목적의식적인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2011년 7월이었나요? 싱가포르 회담이라고요. 네. 거기서 북미 접촉이 있었는데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세 가지를 요구를 하죠. 요구라는 말이 맞나요? 그때 바로 한미 동맹을 해체해라.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하라. 이게 2011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접촉을 해서 북에서 강력하게 제기한 거거든요. 저는 그때 그러한 제안을 미국이 하면서 지금 오늘의 이 상황, 핵과 미사일과 관련되는 이러한 정세가 긴장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이 예측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게 걸려있다고 하는 거죠. 아까 곽동기 연구원이 단순히 이전과 같은 양상의 대화가 아니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이라는 표현을 했던 건데 바로 그것이 싱가포르 2011년 7월 달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단숨에 해결되는 그러한 단계로 모색이 되는 데 있어서 현상적으로는 물밑 접촉을 통한 대화로 선회한 모습을 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강조했다시피 절대 이전과 같은 그런 양상이 아니라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같은 경로로 가는 그러한 양상이 뚜렷하게 준비가 될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전쟁이든 대화든 전격적인 주제와 형식과 이 기간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런 거죠. 이 전격적이라는 말을 만일 국가보안법에 걸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단숨이라는 말이 참 좋거든요. 근데 전쟁이 되더라도 어쨌든 50년 한국전쟁 같은 방식이나 아니면 휴전으로 끝맺는 이런 방식이라거나 아니면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기간 4자회담이나 6자회담 때의 모습이나 이렇게는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야 되나? 사실 아까 척해이글이 이렇게 그 핵보유국과 관련해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게 정리한 부분도 있는데 이 척해이글과 더불어서 오바마 2기 새로운 안보 라인 대표적인 인물인데 존 케리도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북미 간에 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거 크게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제재를 했다거나 더 강한 제재 막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과연 이제 이 전쟁 국면 해결 방안이 좀 있을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게 궁금합니다. 한국 정부가 과연 개입할 여지가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 저는 사실 이제 지금의 이 전국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설마가 사람 잡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한국 정부의 역할이 사실상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왜냐하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갈등 구조가 북한과 미국 간의 갈등 구조로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제재 결의안은 북한과 유엔 안보리 간의 갈등 구조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고, 키 리저브 훈련은 이 북한과 오바마 행정부 간의 그러한 이제 대응 구조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측면이라서 이것이 무슨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뭐 이명박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갈등, 그런 부분과 이 구조 자체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지금의 이 전국의 당사자로 지금 개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 대한 얘기가 거론되느냐? 사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전혀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네. 상황에서. 보통 하다못해 가지고 지난 노무현 정부 시기만 하더라도 그죠? 노무현 정부가 이른바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려는 그러한 위치를 계속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북미를 어떻게 조율해 보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펼쳤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얼마만큼 잘 됐느냐,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하는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정부 당국이 그러한 중재자의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측면만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명박 정부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중재하려는 입장에 처해 있다기보다는 미국을 더욱더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입장에 이제 처해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이 국면, 지금의 이 충돌 국면과 갈등 국면은
한국 정부가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더 격화되는 양상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문제점을 좀 제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아니 의미심장한 게 저는 이제 북이 언제였죠? 핵실험을 하고 난 직후인가요? 조선일보가 사실 지금 현재 한국 정부의 고민을 잘 엿볼 수 있는 매체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서 북미 간에 실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북미 간에 한국 정부가 손 쓸 수 없게 뭔가 다른 타결이나 이런 거에 나설 수 있다. 요거를 준비해야 된다. 네. 한국이 원치 않는 이걸 한국이 원치 않는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한국 정부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예비를 해야 된다라는 분석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뭐 당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끝까지 제재를 강화하고 이렇게 바지가랑을 잡아라 이런 요구였나? 제가 그저께 네. 그 라디오 방송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확인한 팩트인데요. 네. 그거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네요. 저는 이제 그 당시 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건 저는 생각하지를 못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뭐 일단은 한국 역할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것은 결국 뭐 MB 정권이 남북 관계를 그런 때부터 경색시켰던 것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제스처를 보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확인된 것이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틀 전에 제가 확인한 것은 뭐냐면 이후에 북미 관계에서 어떤 협상 국면이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남북 관계를 먼저 선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한미 양 당국이 합의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 아까 조선일보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모든 것이 미국이 일테면 전쟁이든 대화든 모든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를테면 뭐 강하게 표현한다면 강박을 한 것이고, 지금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따랐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상당히 또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될 측면이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지금의 이 갈등 구조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쪽의 분석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한국 정부가 앞에 나선다고 하는 측면에서 당시 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싱가포르 비밀 접촉에서 파악되는 바로 이미 또 지금 현 단계에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이 평화협정 체결이고 주한미군 철수인 거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중간에 나서가지고 이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은 뭐냐면 박근혜 정부가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용인하겠다라는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네, 할 수 이거는 한국의 친미 보수 세력들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고, 이 수많은 이른바 툭하면 군복 입고 나오시는 그 할아버지들을 네. 완전히 아마 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병원들이 환자들로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측면은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플랜 A를 네. 경로를 따를 것이냐, 플랜 B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플랜 C를 따를 것이냐 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를 따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정전체제가 해체되는, 정전체제는 이미 해체됐습니다. 지금 네. 북한의 이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으로 인해서 정전협정이 백지화 됐지 않습니까? 네, 일방이 그렇죠. 사실 예. 백지화하면 교전 양방 백지화되는 가운데 거죠. 일방이 이거를 백지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정전협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해 본들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북한이 그러면 미국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은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정전협정 준수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미 정전협정은 영원히 끝나는 것이죠. 그 이미 지난 시기에 북한은 육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큰 나라들이, 그죠? 이 작은 나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나라들의 미래를 이제 좀 돌봐줄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의 육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라는 네.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육자회담은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죠. 육자회담은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분명한 부분은 한 가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은 정전협정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정전협정은 더 이상 이제 체결되기가 어려운 국면이 되겠죠. 네. 만약에 이것이 또 국민이 어떻게 흘러가가지고 또 다른 협정이 체결된다면 그것은
이 현 단계에서 이야기됐을 때는 지난 60여 년간의 모순을 이 동북아의 수많은 구성원들이 목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정전협정을 체결되는 부분은 사실상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동북아 체제가 완전히 전환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의 이 시계가 1953년 7월 27일 이전으로 회귀를 한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지금 국면의 이 출로, 지금 국면의 출로가 박근혜 정부가 중간에 나선다고 해서 국면의 해결이 열린다고 할 때 그 국면의 해결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동북아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은 곧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히 좀 황당한 사회지 않습니까? 뭐냐면 우파라고 하는, 보수 우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외세적인 성향을 갖는, 외세 의존적 성향을 갖는다는 하나의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이 외세 의존적인 보수 우파가 사회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현재 이른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원로들의 모임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친미 보수 세력들이 근거하고 있는, 응거하고 있는 그들의 이 세력권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이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출로 역시도 상당히 파격적이고 이 엄청난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한 이 국면이 대화로의 출로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미동맹을 해체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꼭 무엇으로 직결되냐면 미일동맹 해체 가능성이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사실상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자적인 일본의 핵보유로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동북아 내에서 미국의 패권이 그대로 급전직하 추락하게 되는 것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더 이상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의 엔화에 대한 개입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이 이 상당히 불평등한 입장을 가지면서 미국의 채권을 계속적으로 구매해주는 그러한 굴욕적인 이 경제 공조 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선명하게 도미노적으로 그대로 미국 동북아 패권이 무너지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를 보더라도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오로지 북한 정권을 현 단계에서 어떻게 타격을 가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는 이상 미국의 동북아 패권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지금 그러한 구조에 현재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과 미국은 마치도 이것이 어떤 외나무다리 혈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네. 양방 간에 어느 일방은 이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에 현재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은 그럼 이렇든 저렇든 엄청난 지금 이게 하여튼 계산이 안 나오고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분단을 계속 유지한 이것도 지금 생각 불가능한. 저는 이 상당히 이 진지하고 중요한 이러한 대담 자리에서 좀 어떤 영화의 대화를 좀 이렇게 거론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보다 더 적절한 이 지금의 형세, 네. 지금의 미국이 취해야 될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적절한 이 표현을 찾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영화 친구에서 네네. 장동건 배우가 하는 말이 네. 고마해라. 고마해라. 말묻다 아이가. 네. 네. 말묻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저것도 상상하기 싫은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대화로 나서는 게 미국이 진정 추락하는 길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미국이 좀 이성적이고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렇죠. 그러한 패권으로서 그 불평등하고 부도덕한 관계를 다른 나라들에게 강요하면서 그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절은 좀 지나갔으므로 새로운 미국, 그야말로 미국 또한 새로운 단계로 좀 들어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거죠. 예. 제국주의로서 좀 침략성, 약탈성들이 배제된 제국주의 사멸 어떤 그런 내용을 확보하는 건강한 미국. 네. 그게 과연 근데 미국이 스스로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여튼
전쟁까지도 어쨌든 불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사실은 이제 양방향이 불사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네네. 지금 국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외나무다리 혈전인데 네, 삐끗하면은 청길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유일한 출로가 예. 그죠? 한쪽이 이 후진기아를 넣으면 되죠.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 정부나 저희 이제 그 한국에서도 전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그 학교들이 다 휴교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이러면서 그런 이런 루머가 돌았죠. 사실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소년들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 이 남북 이거 전쟁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휴교령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뭐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까지 얘기할 정도라면 뭐냐면 우리 국민들 안에서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과 사실 굉장히 평온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그 어떤 전쟁에 대해서 아무리 이제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착한 전쟁은 없고, 그리고 그 가장 뭐 악마의 얼굴을 한 평화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대단히 보편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의 일반 상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좀 전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협정이 되면 사실은 정전 체제는 언젠간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 계속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를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대화를 통한 전격적인 그 평화협정 체결인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남북관계 풀고 북미관계 풀고 이런 과정을 밟는다는 건 사실은 그럴 능력도 의지도 사실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 여론이 반전, 평화 그리고 북미 직접 대화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이제 전쟁 훈련과 이런 것들은 이후에 다시는 이제 한반도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못 받고 이런 것들을 좀 압박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끝으로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네, 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들이 어떤 상당히 위기를 갖고 있는데요. 위기를 갖게 하는 것만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나라와 민족에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상식적인 건데요. 이 평화활동에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사회단체 어르신들이나 많은 그런 성원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어떤 평화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떤 그 사회단체, 모 사회단체에서 현 시대를 국민주권 시대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바로 그건 동의를 하는데 바로 그의 기초에서 국민이 나서면 전쟁을 막고 충분히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60년 7월 27일 60주년 되는 해죠. 이걸 네. 기점으로 해서 평화협정 체결 활동에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작은 실천이라도 해내게 될 때 이 국면에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풍부하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혹시 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의 갈등 구조를 가지고 북한이 원인이냐 미국이 원인이냐 마치도 이것을 이제 닭과 달걀의 그런 논리로 쭉 빠져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의 이 정전 체제가 어떠한 이 체제냐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게는 동북아 개입력을 계속적으로 유지 보장해 주면서 이른바 세계 패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하나의 아주 달콤한 열매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체제라는 것이죠.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이 전방위적인 제재와 고립이 제기되는 그러한 체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서 어떤 원숭이의 사례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구니 속에 과일을 잔뜩 움켜쥐고
손을 빼려고 하니까 손목이 도저히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동북아 패권은 움켜쥐고 이 계속적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국면에 출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어떤 입장을 지금 나가고 있냐면 미국의 손목을 잘라버릴 칼을 지금 꺼내들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내리칠 것인가 내리치지 않을 것인가. 원숭이 입장에서는 당신이 그 칼을 내려치면 나도 당신을 찌르겠다. 이러한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동북아의 긴장 국면은 바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네. 해법은 무엇인가? 원숭이가 손을 열매를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동북아 패권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60억 인류들의 유일한 이 갈망이자 소망이지 않겠나. 네. 다극화를 인정하는 것, 변화된 시대를 인정하는 것, 전 그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유일하게 판단해야 될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게 되면 손목이 날아갈 그러한 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패권을 내려놓으면, 그죠? 비록 과일은 취하지 못하지만 오른손은 계속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깊은 밤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늦은 밤에 저희 생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주권방송에서는 이 지금 현재 한반도 국면과 관련해서 특집 방송들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밤에는 특집 생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많은 영상물과 방송물로 여러분들께 인사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